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사업 노무인사 강의를 맡게 된 노무법인 함께 김세종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노무 관리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노무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인 기준과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노무 관리를 하면서 유의할 사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주로 근로기준법에서 노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요한 법적 기준과 그 내용,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이게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되느냐, 근로기준법이 우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떠한 사업장이든 어떠한 회사, 기업이든 어떠한 시민단체, 정당이든 간에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모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의 대표분이나 이사장분, 그리고 임원분, 조합원들이 과연 그러면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어떠한 지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나 그 협동조합의 대표 이사장분은 근로기준법의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준수를 하여 법적 의무가 지켜져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위반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조합원들은 정확하게는 사용자로는 볼 수는 없지만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원분이나 조합원분은 근로자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노무 관리가 일반 기업하고 똑같으냐,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또한 일반 기업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노무관리가 달라지는 것은 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될 뿐이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노무관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제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과연 그러면 이 노무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무관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는 노무관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노무관리라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고 노동관계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노무관리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무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 관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 내용, 즉 직원이 채용돼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퇴직까지 노무 관리의 직원의 채용해서 퇴직 관리에 관한 노무 관리를 이제 하나씩 구체적 내용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노무 관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인사 관리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사 관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노무 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무 관리라는 것은 법적 기준으로 최저로 근로조건과 처우를 적용하는 것인데 인사 관리라는 것은 노무 관리의 기초하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역량 개발이나 그리고 인사평가나 그것에 따른 승진이나 이러한 노무 관리에 기초한 직원들의 그러한 역량이나 교육 개발, 인사평가와 관련된 것이 흔히 인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사 노무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 관리 기초하에서 직원의 역량 개발과 평가나 승진이나 이러한 것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 관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노무 관리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이 채용되면 근로계약에서부터 그리고 임금에서부터 근로시간에서부터 그리고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퇴직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을 정해져 있는데 이 법적 기준과 다른 내용을 할 수도 있으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무효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무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것이고 강제 적용되는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형사적인 민사적 책임이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무관리라는 것은 직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그 법적 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최저 기준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무관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노무관리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로자분들께서 자신의 어떤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한 주장이나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사건을 제기함으로 해가지고 노사 간의 분쟁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저하되거나 노사 간의 극한 분쟁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이 여러 혼란스러운 어려움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노사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노사 분쟁이 이어지면 직원들이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고 더불어서 그 사업장에서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고 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나 발전에 좀 상당한 장애와 애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노무관리를 잘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성장 발전하는 데서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관리를 더욱더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퇴직까지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노무관리의 어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5인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무관리가 상당한 근본적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를 할 때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노무관리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드린 모든 근로조건과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노무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의 어떤 자유라는 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라든지 생리휴가라든지 그리고 연장하거나 야간 근로하거나 휴일 근로할 때 1.5배의 가산수당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관공서 경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법적인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인 준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적용시키고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효력도 부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노무관리가 달라지므로 이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그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날마다 고용되는 직원 근로자 수를 월별로 다 더하고 실제 사업장이 가동되는 월 일수를 나누어 버리면 그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근로조건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조건만 적용해도 무방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종 질문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협동조합에는 근무 시간이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노무관리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에게는 노무관리가 조금 기준이 다른데요. 일주 15시간 이상을 하느냐, 일주 15시간 미만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무관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즉, 일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라든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이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인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연차휴가라든지 주휴일이라든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무관리는 직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고 또 근로자가 일주 15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해서 노무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씩 근로계약에서부터 퇴직까지 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없겠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로계약서를 직원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교부하지 않아서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종종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할 뿐만 아니라 교부까지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즉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처우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휴게시간, 근무일, 휴식일, 그리고 휴가, 그리고 퇴직에 관련된 사항, 더불어서 구체적인 근무장소, 담당 업무, 복무사항,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되고 작성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에서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꼭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기간은 상당하게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고용기간, 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흔히 말하면 계약직, 비정규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면 이 직원은 이른바 정규직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시작하는 날부터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적혀져 있으면, 기재되어 있으면 저는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고,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하는데 종료일이 없으면 그는 저는 정년까지, 즉 60세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그 근로자의 고용의 기간과 고용 보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어떠한 고용 형태로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당사자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통하고 합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휴게시간, 즉 시업시간은 몇 시고 종업시간은 몇 시고 그 중에서 휴게시간은 몇 시인가, 몇 시부터 몇 시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라는 것에 대한 다툼도 있고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라는 다툼이 있습니다. 즉, 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과 임금 지급과 구체적으로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증가나 감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몇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 항목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본급은 얼마이고,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직무수당은 얼마이고,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몇 %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것인 등 이러한 임금의 구성 항목과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임금을 그냥 통으로 해서 얼마다 라고만 적시했을 경우에 그에 관련해서 그 임금 속에 어떠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노사 간에 서로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당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적시를 하면서 그 구성 항목과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은, 그렇게 또 많이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수습기간 중에 그 최저시급의 90%를 적용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근로자의 직무가 단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청소, 그리고 음식 판매 등에 대해서 단순한 업무만을 행사하는 업무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설사 1년 이상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90% 적용은 위법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법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3개월 기간 중에 90%는 적용할 수 있으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사람, 그리고 단순 업무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만 그 기간에 대해서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근로계약서의 샘플은 노동부에서 안내를 하는 샘플이고요. 이 내용에 기초해서 각 사업장에 맞게끔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정, 첨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종종 적정하지 못하고 좀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들이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그 근무하지 못한 시간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나 이와는 별도로 벌금을 5만 원 낸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계약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회사는 기업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없는 걸로 한다. 연차 휴가는 없는 걸로 한다. 라거나 아니면 연장 수당은 1.5배가 아니라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준다. 아니면 연장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한정해서만 준다. 등등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최저 기준이 미달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이 작성되면 위법 부당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그렇게 작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원 근로자분께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마라.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주 52시간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그것은 일주 40시간에 플러스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12시간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시간 규제로는 일주 40시간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 52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되면 쉬지도 않고 계속 근로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휴식 보장 차원에서 4시간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30분 정도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되고 8시간 이상 하는 근무자에게는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일을 쉬지도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 각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30분, 8시간 이상 하게 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규정을 해서 근로자에 대해 휴식금과 임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도 무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주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유연근무시간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는 28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52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하면 평균으로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운영이 되면 52시간에서 플러스로 다시 12시간까지 추가 연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연장 근로가 많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그런 근로시간 법적 제한 한도를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기업적 사정을 일부 고려해서 근무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가 그 요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좀 추가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오늘 중요한 업무 시간 중에 어떤 이벤트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기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시업 시간이 9시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사전 회의, 사전 준비 회의나 모임이나 조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업 전 이전에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찍 와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그러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근로계약서의 시입시간이 9시인데 그 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와 관계된 여러 가지 회의나 조례나 모임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근로로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회의나 조례, 모임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그 시간이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 근로시간이 해당되어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종업시간이 6시인데 마무리하거나 뒷정리하거나 내일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라든지 회의라든지 마무리 관련된 일정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또한 연장 근로수당이냐 아니냐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시업 종업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일찍 늦게 근무하는 시간 대부분 다 근로시간으로 그에 따라서 적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다른 외부에서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 일정, 출장 일정, 주말에 행사 일정 이런 경우 등이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어떤 사용자의 어떤 지시나 참석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참석하는 경우 그러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리고 행사, 외부 출장 모두 다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말에 이루어졌다면 뭐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이 마찬가지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더구나 이제 근무 후에 업무상 어떤 외부에서의 접대라든가 회의라든가 모임 또한 따지고 보면 근로시간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일이 어떠한 성격으로 그 접대나 모임에 참석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업과 종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상당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업장에서 잘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근로시간이면 적정한 임금이 지급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기준과 산정, 어떤 이러한 처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임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러한 임금이 법정 수당이냐, 법정 임금이냐, 아니면 법정 임금과 수당 외에 직원과 사용자 간에 약정해서 지급하기로 한 수당과 임금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여금을 100%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장에서는 매월 연장근로를 하는데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상여금 100%로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 상여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수당과 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라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수당인 것이죠.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한 것으로 연장근로 지급 수당을 안 줘도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고 위법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은 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하고 상여금을 또 지급하기로 했다면 또 상여금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적 수당은 반드시 줘야 되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부여해야 되고, 그러나 약정수당은 기업의 사정이나 당사장의 사정에 따라서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법정과 약정에 대한 수당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과 임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급, 즉 제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경우에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것 중에 그 시간에 따른 임금을 흔히 기본임금,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시간이 일하면 반드시 최저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기본급이 지급이 돼야 되겠죠. 기본급이라는 법정수당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1일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데 그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되고 이것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일주에 개근하지 않는 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수당이 또 더 있죠.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이 법정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연장근로는 아시다시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했다고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해가 졌다고 해서 그 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밤 22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셔야 되고, 휴일근로 또한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 한해서 휴일근로의 시급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외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있죠. 아시다시피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된다라기보다는 연차휴가가 있는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일수만큼의 일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노무관리를 하면서 종종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시급의 1.5배를 줘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 시급은 최저 시급입니까? 어떤 시급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급의 기준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 통상시급이라는 것은 제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금액을 월 근무시간이나 주시간을 합한 시간수,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이나 일주 40시간한 근무자에게는 월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금액에서 월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가 이럴 수 있죠. 제가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제가 직무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기술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본급과 직무수당, 기술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통상시급이 됩니다. 보통은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시급을 제대로 산출해서 통상시급에 따라서 그렇게 임금 계산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데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런 거죠. 제가 9시 출근을 해서 23시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23시까지인데 휴게 시간은 제가 2시간이죠. 그러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은 총 9시부터 23시까지는 14시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휴게 시간은 제가 좀 전에 무급이라고 했죠. 물론 유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이니까. 그러면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될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연장근로는 어떤 시간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그래서 소정근로시간, 기본시간은 8시간은 최저시급이나 그 사람의 기본시급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런데 12시간 중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4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장근로시간이니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의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제 밤 10시부터 23시까지 22시에서 23시까지 1시간 정도 야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야간 근로는 연장 근로이면서도 야간 근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23시까지 연장 근로를 해서 연장 근로 수당에 계산을 150% 했다면 야간 근로 시간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는 0.5만 가산해도 무방합니다. 정리하면 9시부터 제가 23시까지 근무하는 휴게 시간 2시간 빼고 12시간 중에 8시간은 그 사람의 기본 최저시급이나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 되고,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니까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1.5배로 가산하면 되고,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서는 0.5만 가산해서 하루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월급제 형태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기본급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그 사람의 기본급이라고 하면 월급제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 형태의 기본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174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 내지 5주에 대한 주휴 시간으로 35시간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합하면 209시간이 되는데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의 최저시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최저월급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계산하면 기본급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급을 표시할 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를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기본급에 대한 금액과 주휴수당 금액을 나눠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법정수당 중에서 사실은 조금 현장에서나 기업에서 많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나 사회적 기업에서는 하루 8시간 투자 시간보다는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 계산해야 간편하겠죠. 근무한 시간만큼 그분의 최저시급이나 기본 시급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질문을 합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라는 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부여해야 되고 휴일에 부여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데 그 요건이 있죠. 일주 15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결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내가 근무하는 날에 근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에 제가 40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8시간의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 즉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를 하는데 한 주에 제가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그럼 주휴수당을 얼마큼 줘야 되느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주에 30시간 하니까 30시간을 분자해 두고 한 주에 40시간을 분모해 두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즉 40시간의 비례를 해서 그 사람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하면 일주일에 제가 20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면 40시간은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지니까 일주일에 20시간 하니까 비례해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 시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많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직원들에게 뭐 이미 임금명세서를 많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것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이제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도 직원분들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전자메일,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등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 예컨대 입사일 등등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연장 근로시간이나 야간 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수를 적어야 되고 그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어떤 산출 내역도 적시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4대 보험료라든지 각종 이제 공제하는 금액 또한 공제하는 항목과 금액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이제 임금명세서 샘플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자체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좀 허위로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직원들에게 모두 이제 임금명세서를 매월 작성해서 직접 교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근로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하루 중에 뭐 휴게 시간을 보장하면서 휴식을 보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외에 휴식을 보장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식을 제공하도록 계약관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왜? 사람은 계속 일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일을 하다가 과로하면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들이 발생돼 있고, 그리고 심선이 누적되면 그만큼 일의 능률도 저하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휴식은 보다 질 높은 근로라든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러 가지 직장의 균형을 유지할 여가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휴식은 적절하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휴식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휴게 시간이 첫 번째로 하루 중에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고, 일주일 중에 휴식을 보장하는 게 주휴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중이나 연중에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연차휴가라고 볼 수가 있죠. 연차휴가는 매월 하나씩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시간대별로 휴게 시간이 보장되고 일주일에 한 번 주휴일이 보장되고 월이나 연 휴가로서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형태로 휴식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휴식 보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 관리를 할 때 이러한 휴식 보장, 휴일, 휴가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수당과 임금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과 약정 수당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법정 휴일과 휴가가 있고 약정 휴일, 휴가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정 휴일, 휴가는 반드시 그 기준 이상을 강제적으로 부여를 해 주셔야 되고, 약정 휴일, 휴가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반드시 약정 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역규칙이나 근로계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약정해서 운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약정 휴일을 근로계약이나 지역규칙으로 정한다면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되고,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휴가는 무엇이 있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대표적입니다. 주휴일은 앞서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결근하지 않는 자에게 주휴일을 반드시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매년 그렇게 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안타깝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휴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주말과 겹친다는 등으로 해가지고 대체 휴일 또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체 휴일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휴가로서는 아시다시피 연차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그리고 산전휴 휴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휴식 보장 측면에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측면에서 휴식 보장으로 휴일,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정 휴일과 휴가는 반드시 최저 기준 이상으로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되고, 부여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연차휴가, 그리고 생리휴가, 그리고 산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사업장에서 다만 관공서 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준 이상은 반드시 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약정 휴가 휴일, 예컨대 이런 게 있겠죠. 뭐 경조사 휴가, 그리고 뭐 병가, 체력 단련 휴가, 그리고 뭐 회사 창립일 휴일,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서 부여를 해야 되고,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법적 위반 소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휴일, 휴가를 노무관리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컨대 이런 거죠. 5월 5일은 우리 뭐 협동조합에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무슨 행사나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근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근무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좀 휴일 수당이 나가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공서 공휴일 대체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바꾸는 겁니다. 즉 5월 5일은 휴일이 아니라 보통의 근무일이 되는 것이고, 다른 근무일이 5월 5일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해서 5월 5일 날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일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시는 화면에 보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 제도에 관련된 서류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관공서 공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그리고 보이시는 화면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어떤 날을 공휴일 대체로 할 것이며 어떤 날을 휴일로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대체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관공서 공휴일 대체 제도와 대체 휴일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 제도는 관공서 공휴일과 근무일을 서로 바꾸는 것인데, 대체 휴일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 등에 겹치는 경우에 하루 더 흔히 말하는 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체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 개념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제가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될 휴가 중에서 연차휴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에서나 사회적 기업에서 여러 가지 조금의 직원분들과의 어떤 서로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연차휴가에 대한 기준을 보자면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을 하면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미만일 때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1개월 개근했다고 해서 하루 연차휴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1년 미만일 때만 1개월에 개근하면 하루 연차휴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하시는 분도 매월 연차휴가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거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지나고 나면 1년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기본 연차휴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계속 15일, 1년에 15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3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첫 번째로 15일에 플러스 1일이 가산휴가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2년마다 1개월이 추가 가산, 1일이 추가 가산휴가 일수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속연수가 뭐 몇 년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며칠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 저는 이제 화면에 보시면 방식으로 계산 한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근속연수가 예컨대 7년이면 7년 빼기 1 나누기 2 플러스 15일 하면 그분의 저의 7년의 근무를 하신 경우에 연차휴가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뭐 가산일수가 뭐 몇 년에 몇 개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근속연수 마이너스 1에 나누기 2 플러스 15로 해서 하는 계산 방식으로 연차일수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강조해야 될 것은 1년 미만일 때 1개월의 하나의 휴가가 있고 1년 지나서는 1개월의 휴가가 1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 1년을 만근을 하게 되면 그분은 1년 미만일 때 11개의 휴가가 있을 수 있고 1년이 되자마자 다시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에 1년 근무하면 26개의 근무 휴가 일수가 발생이 된다. 그런데 2년 근무하게 되면 다시 15개가 되는 거죠. 왜? 1년 이상 근무하실 때는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1개 플러스 15개에서 26개가 발생되고 2년 차에는 따지고 보면 15개 다시 휴가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이제 근로계약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근로를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고, 그에 대한 뭐 근로에 대한 휴게, 휴일, 휴가를 보장하시면서 그렇게 근무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이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의 분쟁이나 불필요한 좀 마찰아닌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법적인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퇴직금 금액은 통상적으로 보면 1년 퇴직금은 1개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오해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 6개월을 하면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개월에 대한 부분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매체나 사이트에도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1년에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1년 퇴직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러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퇴직연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셨을 겁니다. 퇴직급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 제도,
또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틀어서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한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퇴직급여를 줄 거냐?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은 현재로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가지고 연금제도에 가입된 어떤 금융기관에 적립된 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것은 이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기관과 서로 그 매년마다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좀 특징이라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형태로 그 퇴직금 금액만큼을 1년마다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것이고, 그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계좌로 그것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형은 매년마다 적립을 하고 그 퇴직할 당시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서 퇴직급여가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이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구분에 따라서 각각 특성이 있는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에 관련해서 확정급여형이 좋으냐, 확정기여형이 좋으냐에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 측 입장에서의 유형과 사용자 측 입장에서의 유형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의 특성에 기초해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장에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근로자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간정산을 제한을 하냐? 퇴직금 제도가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 개념으로 법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중간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대비가 퇴직금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정한 사유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6개월 이상의 요양에서 요양비 등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이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러한 일정한 사유 한에서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제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정한 사유에 맞게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직원분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데 있어서의 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오히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어떤 유형이라 할까요? 종류별로 문제의 어떤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좀 안내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정확하게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게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해고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의해서 계약기간 종료로 해서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은 해고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이렇게 뭐 한 2차례, 몇 차례씩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근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통보, 즉 계약기간 만료이니까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게 해고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사실 발생이 될 소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법 보호에서는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정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짧은 기간마다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갱신 기대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데서 좀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근로관계에 관련한 근로계약기간을 분명하게 안내하시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전에 미리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관계의 여러 유형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권고를 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거 사실상 이게 해고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바로 사용자가 직원에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권고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지금 근로자분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만약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사직케 하거나 강제적으로 해고케 하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근로관계에서의 권고사직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를 하더라도 거부 의사거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서를 써버린다면 이미 사직된 거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적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문제없이 이것이 분쟁이 해결되시려면 권고에 대한 사직서에 대한 서로 동의 합의라는 권고사직서라는 것들이 명료한 어떤 서류가 확인이 보장이 되어야 불필요한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뭐 함부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무단으로 결근을 뭐 일주일 이상 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어떤 무거운 비위 행위나 여러 가지 도저히 이제 근로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모두 다 부당 위법한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원분들이 회사와의 어떤 마찰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위법부당한 해고니까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직원분들이 그 기업과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참 맞지 않는 경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소통을 해서 협의하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필요한 해고의 분쟁 등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고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노무관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제가 이제 노무관리가 일반 사업장에서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많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중요한 게 해고 문제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해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해고가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해고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개월 전에 반드시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법한 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개월간의 통상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개월 전에 반드시 해고 예고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해고 예고를 하면 해고가 정당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가 앞서 얘기한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그런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해고 예고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그렇게 미리 통보를 하라는 것이지 해고 자체가 정당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에서 퇴직까지 1년의 노무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그 기준들이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그것을 적용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직원분들이 근로계약에서 퇴직까지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각종 사고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흔히 얘기하면 산재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산재사고가 종종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이제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좀 철저히 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일하는 도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안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어떠한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 사고에 대해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러한 사고의 어떤 발생 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재가 발생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 신청이나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산재 신청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위법한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근로자에게 치료비나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다른 보상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산재보험법상 보험이 지급이 된다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산재 사고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나 보호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노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모두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사업장에서 해야 될 교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산재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장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직무나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조리 관련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계 조작과 관련된, 배달 관련된 이런 어떤 위험 직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업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산재사고 등의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문제 또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는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죠.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이것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실시가 돼야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 같이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교육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강제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교육들은 여러 가지 뭐 노동부라든지 관련 해당 인터넷 등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 교육 등으로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보여지는 이 화면에 대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컨설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현장별로 그에 따른 교육이나 컨설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하나 뭐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까 하는데, 2022년도에 이제 달라지는 노무 관리에 대한 부분을 꼭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노무 관리에 달라지는 것 중에 뭐 가장 큰 것은 뭐 임금에 관한 부분이죠.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작년하고 2022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는 8,720원이 최저시급이고, 그리고 2022년에는 9,160원이 그에 대한 최저시급이 됩니다. 최저월급으로 따지면 화면에 보이시는 그 금액 이상을 최저월급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과 시급을 그대로 이제 2022년 1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꼭 유념을 해서 2022년 노무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제가 안내를 드렸듯이 임금 명세서도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게 좀 계도 기간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는 근로자 모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 점 또한 유념하셔가지고 노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일주 52시간제, 즉 일주 40시간제에서 플러스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서 일주 52시간 이상은 초과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식 보장 차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여러 사정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화면 자료를 별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별도의 컨설팅이나 기타 교육 신청을 통해서 노무 관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